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페미 작가도 이제 그 장자연을 달았던 페미 작가도 윤지호 씨를 디스했고요. 안민석도 그 참 이쪽 동네에서는 뭐 이름이 높습니다. 악명으로 해서 높습니다. 안민석 의원. 기대하셔도 돼요. 심판연대 안민석 의원 한번 찾아가려 그럽니다. 선거구에. 거기도 디스를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윤지호는 완전히 이제 뭐 좀 이상한 여자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를 중부장시켜서 진지로 만든다니까 윤지호 씨가 꼭 그렇다고 뭐 지금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실체적 진실이. 아무튼 이렇게 관심종자들이 거짓말 잔뜩 하고 후원 빨고 뭐 이런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거기에 그냥 빨대를 박으려고 덤벼든다고. 내가 당신들의 그런 과거 중무장 진지화 전략을 위해서 제가 한 몸 바쳐서 대의에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윤지호가 아니라 김지호, 박지호, 이지호가 이제 저쪽 진영에 이제 파리떼처럼 달라붙을 거예요. 그럼 뭐가 되냐고. 문재인 오팔려고. 정말 한 건 하시는 게 되는 거지. 한심한 상황이에요. 근데 저쪽 진영이 왜 이렇게 시간을 적으로 삼고 과거를 중무장시켜서 미래랑 투쟁하려고 그러고 바깥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도 이해찬 말에 의하면 20년, 30년 장기 집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헌재도 장악하고 사법부, 재판부도 장악하고 검사도 장악하고 공무원도 장악하고 언론도 장악하고 해서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문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제압되든 말든 북한 해방이 일어나든 말든 우리는 20년, 30년 밥그릇 지킬 수 있다. 뭐 이런 소리 같이 저는 들려요. 그 소리가. 자,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이만 더, 정은이만 더 고달퍼지겠죠. 정은이 정말 고생하네요. 이번에 러시아 가서 사진 오른쪽처럼 딱 외투에다가 오른손 딱 근사하게 이렇게 넣고. 이 사진 왼쪽은 제 할아버지예요. 김일성이. 외투도 거의 같죠? 칼라 스타일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더블 버튼이고 모자도 비슷하고. 짝퉁 김일성 딱 포장해서 손도 김일성처럼 넣고. 그래서 김일성 폼이라 그러는데 이게 실은 19세기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패션이라고 불러지는 겁니다. 이게. 19세기, 18세기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손을 잘 넣고 다녔는데 그게 아마 이 프리메이슨 계통이 많이 했다고들 얘기가 되는 그런 포즈예요. 한번 보시죠. 재밌어요. 자, 왼쪽 보세요. 이 막시스트들이 스탈린 딱 오른쪽 손 넣죠. 이 김일성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막스 오른쪽 손 딱, 오른손 딱 옷깃에 넣죠.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깡말른 아저씨. 이 아저씨가 누구냐면 그 링컨 암살한 부스라는 아저씨예요. 이 사람이 1860년대 미국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극 연기 배우였었어요. 부스가. 참고로 부스는 왜 링컨을 암살하게 됐냐? 링컨이 1965년 1월 연설인가 해서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을 줘야 된다라고 주장했어요. 해방됐으니까 세금 내는데 투표권 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가지고 열받아갖고 암살한 거예요. 흑인 남성 투표권이 그래서 1875년인가 굉장히 빨리 주어졌고요. 그게 백인 여성의 투표권 주어진 것보다 한 50년 앞서서 주어진 겁니다. 1870년인가 주어졌어요. 50년 앞섰어요. 백인 여성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열받은 얘기. 링컨이 그 정도로 겁없는 얘기 한 거예요. 링컨은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우울하고 예민한 사람이거든, 기질이. 자기 때문에 피바다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인구의 그때 미국 전체 인구의 2천만인가 3천만인데 한 60만 죽었어요. 한 3% 죽었다고요. 인구의 3%가 숨진 피바다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자기 의사결정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암살 위협이 있다라고 옆에서 굉장히 많이 조심하세요 충고가 들어갔는데도 별다른 경호 없이 그 극장 항상 가는 연극장에 항상 가는 부스에 앉아서 관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극 전문 배우가 그 부스에 접근해서 총을 땡긴 거죠. 링컨은 사실상 거의 자살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이순신 장군도 이제 전쟁에서 살아남아 봐야 이 질투심에 찌들은 용렬한 선조에 의해서 견제받고 그리고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이 멸해지고 사지가 찢겨나갈 것 같다고 아마 판단했을 거예요. 이미 그런 비슷한 일을 당했었으니까 전쟁 중에. 그러니까 이순신이 무슨 짓을 했냐? 그때는 이제 충파라 그러죠. 아마 충파선에 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접해가지고 배로 우리 배는 이제 배가 이제 늦은 대신에 튼튼해요. 그래서 그 일본 배를 들이받는 그런 전술을 쓰는데 그 우리 배 맨 앞에 갑옷을 벗고 빨간 내복, 용복이라 그러죠. 용복만 입은 상태로 섰다고요. 그러니까 저쪽에 조총수와의 거리가 뭐 10m, 1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총 맞고 숨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의도된 죽음, 꼭 자살은 아니더라도 아마 제가 링컨 같은 기질에 그런 인구의 3%가 죽어나가는 전쟁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을 했던 지도자였다면 저도 그렇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감당이 안 되죠. 그 우울과 그 중압감을. 그래서 링컨이 4월 달인가 언제 암살됐는데 65년도에 그 암살되기 한 3, 4개월 전에 했던 마지막 정책 발표가 그거였습니다. 흑인 남성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 이미 자유인이고 이미 세금을 내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다 이런 그 링컨을 죽인 부스, 막스, 스탈린 전부의 오른손 한 자락 끼워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그거에 따라서 딱 이 마적대 같은 활동하고 독립군 팔아넘겼던 이 김일성이도 딱 그렇게 끼워놓고 폼을 잡은 거죠. 이게 이제 왜 프리메이슨이라는 프리메이슨 스타일이라 그러냐 이런 거 보시면 아시죠.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 사진 찍거나 초상화 그릴 때 이 포즈를 많이 취했어요. 이 오바마가 프리메이슨이 아닐까요? 오바마는. 왜냐면 미국은 이 프리메이슨이 특별히 감출 일이 아니어서 그 프리메이슨 지부, 러지라 그러죠. 러지에 다 그 명단이 남는데 아마 오바마는 러지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이 왼쪽 아래 사진 보면 그 연설할 때 왼손을 가슴에 이렇게 찔러 놓고 연설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가 대통령 선서를 할 때 미국 역대 대통령 당선자 중에 오바마 포함 딱 2명이었을 거예요. 다른 한 명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성경에 손을 올리지 않고 선서한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그 오른쪽에 큰 사진이 오바마의 대통령 그 취임 선서 사진인데 성경에 손을 안 얹고 선서하죠.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 그 사진, 그 선서한 자리에 뒤에 걸린 사진이, 그림이 라트로브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프리메이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하필이면 아주 유명한 프리메이슨 사진 앞에서 성경에 손을 안 얹고 이렇게 선서를 했다. 이게 뜻이 뭐겠냐. 좀 생각해 볼 일이 있죠. 왜 오바마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면 이게 의도된 연출일 가능성이 커요. 아니나 다를까 오바마가 취임했을 때 워싱턴 DC에 미국 프리메이슨 제7지부에서 러지 넘버 7에서 오바마 취임 축하 파티를 벌였다고요. 오바마가 뭐 하라 또 그 자리에 갔다는 뜻이 아니라 이 프리메이슨들이 어떤 특정 대통령의 그 취임 축하 파티를 자기 이름을 걸고 벌인 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바마도 이랬었고요.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로 아무튼 이런 방식이 프리메이슨 방식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공산주의자들도 이렇게 그 많이들 이런 폼으로 이 포즈를 취한 거가 굉장히 많아요. 막스, 스탈린. 김일성이 그거 보고서 이게 이제 1940년대 말 50년경의 사진인데 약간 지금부터 한 70여 년 전에 김일성이가 저렇게 이제 딱 폼을 잡고 했고 그거랑 똑같은 모자 쓰고 똑같은 외투 입고 똑같은 폼으로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토크를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데 참 고생하네. 할아버지 흉내 내느라고. 할아버지 흉내 낸다고 인생이 필 것 같지 않죠? 무덤 파는 소리만 납니다. 김영철 제거했고요. 작년 연말에 호위사령부 간부 한 70명을 숙청했고요. 더 웃기는 건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죠. 김정은이가. 부패와의 전쟁을 만약에 선언하면 부패 1호는 바로 김일성
민족 메시아 그 집안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안부터 때려잡아야 되는데, 물론 자기 집안은 당연히 면제고, 이제 아무나 눈에 거슬리는 상류층은 다 때려잡겠다는 거죠. 그래서 비축해놓은 달러, 100만 달러, 200만 달러, 300만 달러 뺏어갖고 그 통치자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 부패와의 전쟁은 실은 이때까지 공생관계에 있던 먹이사슬 구조에서 밑에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드는 밑에 사람들 때려잡아서 거기서 달러 뺏어서 남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제살 깎아먹기 전쟁에 지나지 않습니다. 부담 파는 소리가 막 나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곡소리 날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가서 그런지 늦게나마 한국당 의원 67명하고 서청원, 이정현, 조원진 이렇게 70명의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형 집행정지 청원을 어저께 냈네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감옥에서 나온 직후인 2017년 7월에 제가 6월 19일인가 나왔는데, 제가 김무성하고 친한 사람한테 당신이 가서 김무성한테 그 얘기 좀 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첫 고리를 박 대통령 감옥에 풀어내는 일에 당신이 총대를 매라. 이 청원자 이름에 지금 저거가 있어요. 김무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청원문을 좀 읽어봤는데 청원문이 꽤 잘 썼어요. 그나마 좋은 일이에요. 늦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약 19개월 더 늦었지만, 첫째는 이제 거기 등장한 그 용어들을 보면 지금과 같은 이런 상태는 굉장히 잔인한 폭력이고, 이는 나치 아우슈비츠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주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사 전체주의다. 문재인 정부가. 잘 쓴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난데, 또 한 가지 난 점은 뭐냐면, 제가 이 태극기 집회 가끔 가면 청원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 청원 하려고 하다가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한두 번 그랬는데, 청원이 사면 청원이에요. 사면이라는 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 상대방한테 죄를 사해 줄 권한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 청원이기 때문에 제가 안 했어요. 제가 이 청원을 잘했다고 하는 이유는, 물론 저 같은 제야 같으면은 형 집행정지 요구서를 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제도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청원서 오케이. 그러니까 형 집행정지 권한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기들도 제조권이니까 오케이. 근데 이게 만약에 사면 청원했으면 제가 야, 이게 뭐한 소리야? 그랬을 텐데 형 집행정지니까. 형 집행정지는 사면이 아니거든요. 이건 뭐 건강상의 이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등등에 의해서 형 집행 권한을 가진 정부가 형 집행을 정지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그러니까 그 각도를 제대로 잡은 거예요. 사면으로 잡았으면 이건 큰일 날 청원인데 형 집행정지 청원이어서 저는 그 각도 제대로 잡은 거다. 국회의원들이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다. 저 같은 제안은 형 집행정지 요구, 석방 요구 이렇게 나가겠지만, 이게 이제 요새 이제 한국당이 패스트 트랙 반대한다고 막 농성하러 왔다 갔다 하고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한 50명 정도가 서명을 못했죠. 서명한 사람들 중에 제 눈에 탁 띄는 사람은 김무성 말고 주호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조금 사실 탄핵의 가치에서 굉장히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2016년 총과에 국회가 국회법을 고쳐서 상권 분립을 허물어뜨리려고 시도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행정부가 정한 시행령을 검토해서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다고요. 법률이라는 건 큰 차원에서 정하고, 그 밑에 시행령은 대통령에 의해서 장관 이렇게 해서 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률 정해놓고 시행령까지 수시콜콜이 다 보겠다는 얘기는 상권 분립으로 이게 기본 정신이 어긋나는 거라고요. 근데 그때 그걸 총대를 메고 제일 사납게 날뛰었던 게 유승민입니다. 그 유승민이 그때 그 표결할 때 반대한 사람들 저거 찍어도 하고 외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통과됐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했죠. 그래서 이제 법률화되지 못했던 그런 법입니다. 이 법. 그때 그 당시 국회법 개정법이 그 상권 분립을 우회해서 어기려고 했던 국회의원들이 2016년 초죠. 그때
이 친박들도 그 흉악한 법률에 찬성한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기권한 사람, 친박들도 대부분 기권했어요. 제 지금 기억에 맞으면 틀릴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시간이 없어서 확인 못 했는데 최경환, 서청원도 그때 기권자에 들어갔을 거예요, 이름이. 반대한 사람이 한 8, 9명밖에 없는데 그 8, 9명 중에 한 명이 주호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탄핵을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보고서 제일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이 주호영이에요. 그, 저 청원서에 그 주호영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눈에 띄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한국당이 워낙 바빠서 이거 뭐 그거 뭐죠? 그 패스트트랙 반대, 선거법 패스트트랙 반대, 공수처 패스트트랙 반대 이거 반대한다고 바빠가지고 아마 이 마땅히 제가 아는 성향으로도 이거 서명하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서명 안 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마 계속 불려나가고 그래서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연락이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여기 한 50여 명이 서명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빨리 2차로 하세요. 2차 빨리 하세요, 이거. 그래서 여기 끝까지 안 하고 개기는 인간이 누군가를 밝혀줘도 좋고 끝까지 안 하고 마땅히 개개야 마땅한 인종인데 2차에는 서명했네. 그럼 지가 무릎 꿇고 들어온 거니까 우리도 그래서 좋고 무릎 꿇는다고 뭐 봐준 건 아닌데 몇 명은 책임져야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제가 출세를 했어요. 이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교수래. 이것도 교수라고 불러요. 어저께 제가 임명장을 받았어요. 사실은 저는 누가 추천한다 그러길래 야, 그거 나 같은 사람한테 그 교수 주겠냐? 맨날 자유국당 비판만 하고 뭐 나경원 원내대표 가서 비판하고 뭐 이러고 이런 활동들 하는데 주겠냐 했더니 의외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재밌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제 인생에서 제도권 정치에 혹은 제도권 정치,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정치권에 가장 가깝게 간 날이에요, 어저께가. 제가 평생 이런 거, 뭐,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도 좀 하고 그랬지만 저는 일단 초당적 유권자 운동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에 가서 사실 강사죠. 가끔씩 가서 이거 뭐 한번 강의하면 이제 검압이 조금 받겠죠. 뭐 거기 돈 많은 데도 아니고. 강사를 한다고 해서 제가 제도권 정치권에 들어갈 거다. 저놈 이제 다음번 총선에서 비례나 뭐 지역구 받아가지고 정치하려고 그런다. 이런 생각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유는 뭐 저 믿으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제가 집행유예 중이라서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어요. 제가 집행유예가 내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좀 더 중요한데요. 뭐냐면 제한은 누가 지키냐 그런 생각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이제 저쪽 진영의 제야운동가 중에 겁나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서울대 60년대 학번으로 장명국입니다. 내일신문 회장이고 DJ 땐가 그 연합통신 사장을 했죠. 노무현 땐가. 제가 그때 연통 사장 가는 거 보고서 굉장히 마음을 놨어요. 뭐냐. 그 사람이 제야운동에서 이제 민노총의 핵심적인 산별노조들 몇 개를 길러낸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보다 한 10학번 이상 위인데. 근데 장명국 내일신문 회장. 지금 저기 그 광화문 세문안교회 건너편에 그 골목도구 건너편에 아주 근사한 내일신문 사옥을 짓고 있더라고요. 며칠 전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정도로 힘을 잡은 집단이에요. 원래도 이제 재산이 좀 있으셨던 분이고, 제가 말 조심합니다. 이분 얘기할 때는 분이라고 반드시 깍듯이 합니다. 근데 그 연합통신 회장을 가는 거 보고 제가 예, 사장을 가는 거 보고 마음을 놨다니까요. 이제 연식이 돼서 제야운동하기도 이제 지쳤구나. 그리고 저렇게 제도권에서 큰 햇볕을 쬐고 나면 앞으로 제야운동에서는 크게 작동을 못하겠구나. 제야판에서 이제 한 명의 무시무시한 저쪽 인재가 사라지는구나 해서 마음을 놨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마음을 놓은 케이스가 박원순이에요. 박원순이 그게
그러니까 11년인가요? 그 저기 서울시장 벌컥 튀어나왔잖아요. 그 박원순이. 그때 벌컥 튀어나왔을 때 제가 마음을 놨어요. 왜냐? 거기 운동력 만만치 않은 사람이거든요. 그 조직력과. 그런 사람이 이제 서울시장 게임 하니까 제야판에서는 이제 크게 앞으로 영향력을 못 발휘하겠다. 물론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서울시에 그 무지막지한 예산을 써가지고 거기서 그냥 동네마다 다 조직 만들고 난리 칠 거 아니냐. 뭐 다음에 또 무슨 그 서울시에서 많이 해온 거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 또 협동조합 사업 이런 거 통해 가지고 다 사람 기르고 전부 그 따빨대 같이 기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거 있는데 저는 그런 건 사실 덜 무서워해요. 정부 돈과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또 그냥 또 순치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무서운 건 정부나 혹은 어떤 큰 성과 상관없이 자생력을 가진 전투적인 제야를 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원순이라는 사람이 제야판을 떠나게 된다. 2011년에 그걸 보고 제가 마음을 놨습니다. 이걸 비유해서 말하자면 제가 해야 될 거는 초당적 유권자 시민운동과 같은 유권자 운동과 같은 제압한 일이에요. 저도 이제 한 10여 년밖에 이제 더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무리 오래 잡아도 한 10년 남았는데 뭐 그동안 할 게 그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가서 이제 제가 어저께도 그 임명장 받고 나서 한 대여섯 분 모시고 강의를 했었어요. 한 6, 7분 모시고 한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조성환 박사, 이충근 박사, 또 신인균 대표 이렇게 해서 4명이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그 강의 내용은 신인균 국방TV에 올라 있을 겁니다. 강의를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럴까 뭐 이제 그런 점들을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좀 잘못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 나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싸움닭 같이 입 바른 소리 하다가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칼라로 살다가 이제 이 은퇴를 하는 게 이 바닥에서 저의 팔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모가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 거기 뭐 이른바 교수 그러니까 강사가 됐다 그래가지고 저 백모 저기 정치 커리어를 위해서 이제 시민운동 그걸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자다 이렇게 오해하거나 혹은 그런 음해를 퍼뜨리거나 이런 분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아니겠어요? 6시 반부터 제4차 동작을 정치심판대회를 합니다. 아마 이거를 빨리 보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사시면 옷 단디 입으시고 두껍게 입으셔야 돼요. 오늘 춥습니다. 이수역 11번, 12번 출구 사이로 오십시오. 6시 반부터 1시간 반 정도 하고요. 끝나고 나면 근처 식당에서 특히 동작구 을 지역에 사시는 분들 중심으로 조촐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인연이 닿는 분은 또 이따가 몇 시간 후에 저녁에 동작구에서 뵙죠.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